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이 이미 탄소 중립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일부 국가는 벌써 법제화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다양한 제재를 가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움직임이 있고 기업 차원에서는 사용 에너지를 모두 재생 에너지로 채우는 RE100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세계적 기업을 중심으로 RE100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탄소 중립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시한인 2050년까지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소를 퇴출시켜야 한다면 효율이 낮은 오래된 발전소부터 퇴출시키면서 엄격한 환경 기준하에 건설한 고효율 신규 석탄 발전소는 가능한 늦게까지 활용하고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와 개별 발전소 효율을 감안하여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질서 있는 퇴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개별 기업이 모두 감당케 한다면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신뢰도 하락은 향후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발생하는 기업 손실 중 일부는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 주제는 신규 석탄 퇴출, 과연 정당한가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의 토론을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에너지 경제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는 정책 변화로 사지로 몰리는 신규 석탄 발전이라는 주제로 석탄산업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인천대 손양원 교수께서 맡아주셨고, 두 번째 발표는 신규 석탄 발전의 기술적 환경적 변화를 주제로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이신 윤원철 박사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수급 계획상의 신규 석탄 발전 그리고 탄소 중립을 주제로 단국대학교 조홍정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에 이어 세 분 전문가를 학계, 법조계, 언론계에서 골고루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님,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님, 그리고 박진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거리 두기를 고려하여 실시간 줌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발표, 토론, 질의응답이 가능하니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대 손양원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손 교수님이 다른 업무로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계셔서 지금 저희와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양원 교수님 지금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손양원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정책 변화로 사지로 몰리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에 관련된 현황과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기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가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국내 초유의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좀 찾아보자는 게 이 발표의 요지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신규 석탄 발전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5,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립되었는데 지금으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서 공기업과 민간 합작회사가 기저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고 이 구조에 의하면 민간기업이 건설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발전 공기업이 운영을 하는 전형적인
Investor Owned Utility의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5개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1개는 중간에 LNG로 변화를 하였고 4개 프로젝트가 남아 있어서 총 7,000메가와트 정도의 규모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거의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현황은 이 표와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입됐던 당시의 어떤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어서 원전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석탄에 대해서 비교적 좀 우호적이었던 상황이었고 요즘과 많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해 9월에 순환정전 사태가 일어나서 당시의 공급 능력이 예비율이 3.8%에 불과해서 전력 소비 규모에 비해서 전력 설비가 충분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 아주 서둘러서 설비를 짓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게 결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서해안에 석탄 설비가 너무 많아서 환경 부담이 너무 세고 그다음에 송전선도 불비하다고 해서 전원 입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되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석탄 기저 발전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된 게 당시 의사결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거래될 것인가를 당시에는 결정하지 못했었고 공공과 민간이 합작하는 경우에도 이게 민간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기업 발전회사와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에 대한 정산 조정 개수 제도를 적용하기로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기로는 당시에는 결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점차 지나서 2017년에는 8차 계획, 2020년에는 9차 계획이 나왔는데 그때에도 많은 석탄 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총 67개의 발전소 가운데 30개를 폐지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석탄 발전 퇴출의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퇴출되는 석탄 발전이 어떻게 대체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로지 신재생 에너지와 LNG로 간다는 것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잘 책임 있는 어떤 논리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오래된 노후 발전소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를 조건으로 만든 7개의 신규 석탄 발전도 원래의 계획대로 당시의 수급 계획에는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9차 계획 말하자면 작년 12월까지는 반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불과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와 관련된 논란 속에 현재 신규 석탄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신규 석탄 발전에 비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탈원전, 탈석탄 기조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아주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해서 2050년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어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목은 되어 있지만 아주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조항에서 산업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발전 사업자와 발전 사업의 변경 취소 철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서 현재 발의 상태에 있지만 이 법이 실제로 가동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이 사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 자금 조달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석탄 채굴 및 발전 사업에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이 신규 발전 사업자들도 공모처 발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표준 투자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규 건설 투자는 신규 사이트인데다가 민원이 아주 극심했었고 환경 투자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소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 투자비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석탄 상한제를 도입해서 석탄 발전 총량을 제한하려는 다양한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6가지의 이런 어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신규 석탄 발전을 매우 어렵게 말하자면 사지로 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어떤 구조로 있는가를 정확하게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규 석탄 발전 사업의 재무 및 지분 구조를 좀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규 석탄 발전 사업은 특수목적법인 말하자면 SPC를 구성해서 그 SPC가 발전사로서 사업을 주도하는데 그 SPC는 누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가 하면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대주단들이 그
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사인 강릉 에코파워를 보시면 한국 남동발전이 29%, 삼성물산이 29%, 그리고 나머지 42%는 FI 말하자면 재무적 투자자들, 말하자면 국민연금이나 뭐 KDB나 이런 어떤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주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5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주가 출자한 자본, 말하자면 남동발전과 삼성물산과 재무적 출자자가 투자한 1조 원의 자본과 그 자본을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린 부채 4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PC 사업의 특성상 주주는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재무적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거나 디폴트가 되게 되면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심각한 쟁송의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석탄 사업이 디폴트가 되었다.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제도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신규 사업이 디폴트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단들은 돈을 빌려준 4조 원의 부채를 빌려준 대주단들은 정부의 제도가 변경되어서 대여된 자금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부실 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개별 사안별로 지금도 벌써 대주단은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건설 중 사업과 준공 단계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건설 중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을 심사해서 제도 변경을 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에 1회씩 청구되는 대출금에 대해서 대출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기대출금을 매몰 비용으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계속 지속해서 완공할 것인지에 대한 경영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준공 단계에 있는 사업은 이미 대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원리금 상황이 불투명해지게 되면 우선 사업자에게, 말하자면 SPC에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SPC의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조항으로 보고 있고 가능한 대안 제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기한 이익 상실로 판단할 것이고 차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권리 행사로 거치기간 없이 일시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SPC에 출자한 남동발전이나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각각 실제로 2,600억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이건 이미 공사비로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출자사들의 이익이나 배당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틀 속에서 재무적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개선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비가 투자되었고 거기에는 설비, 항만, 부대 설비 같은 것들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토지대금 정도인데 매우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모에 대해서 비하여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미미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업체는 O&M이라든가 시설 유지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인력 유지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이를 상회해야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석탄 발전 물량도 제한하고 CP도 가스터빈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시설비는 고사하고 운영 비용도 지불하기 힘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주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출 충당금을 쌓고 정리에 들어가고 소송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다양한 주체 간의 쟁송으로 진행될 것이며 우리나라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의 유례가 없는 거의 18조에 가까운 소송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소송이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아마 SPC와 정부, SI 말하자면 남동발전이나 삼성물산이나 SK건설과 같은 SI들과 정부, 그 다음에 대주단과 SI, SPC와 시공사, 대주단과 정부와 각각이 쟁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관련된 쟁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들 모두 다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쟁송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서 CBP 시장에서
총괄 원가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거래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전력 수급 계획에서 신규 석탄 발전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서 사유재산을 침해하였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 제도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합리적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정부는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5년마다 개정할 수 있고, 이는 전력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되는 한시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며 업계의 오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변경이 확정돼서 소송이 전개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절차적으로 오류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면서 했는지에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석탄 발전을 감축하려 하였고,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설득력을 가지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13년에 이 사업이 처음 설계되었고, 이후 8년여 동안 이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역시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응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탄소 중립을 선언한 2020년 10월 이후에도 2020년 12월에 발표한 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이 7개의 플랜트의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로 설득력을 가지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더 문제는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당사자들의 소송도 진행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시공 미수검이 발생하게 되고 미지급 임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는 점차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법적 소송의 문제가 지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가운데 외국계 금융기관의 직접 투자는 국제투자자 소송, 말하자면 ISD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 정책을 믿고 투자한 데 대해서 정부가 이를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투자를 한 직간접으로 투자한 외국 자본들은 이와 관련된 투자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지원법의 내용에 나와 있는 지정 철회 등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문을 닫게 했기 때문에 명백한 쟁송의 대상이 되고 꼼짝없이 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 제도를 바꾸어 일어난 일이라면 제도 설계를 오판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신뢰를 저버린 것인지에 대한 국가 간 소송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SI들, 말하자면 한전의 100% 자회사인 공기업 발전 자회사, 혹은 삼성물산이나 SK가스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 모두 다가 실제로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간접 투자에 대한 ISD 소송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좌초자선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는 일은 사실은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재원이 필요한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환경적 피해를 감축하기 위해서도 너무 막대한 재원이 드러나는 일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소와 경중을 다투어 봐야 되는데,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이득과 거기서 생기는 비용을 고려해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기존의 사업들을 좌초시켜서 배상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더욱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짓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나 LNG를 들여오는 것도 큰 비용이 들겠지만, 그거를 좌초자산을 배상하고 거기에서 또 더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대체하는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초자산을 만들면서 에너지 전환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미 9차 전력 계획에 보면 30개의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 전원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계획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미 엄청난 규모의 석탄 발전소의 폐기를 결정한 것을 과연 대체 전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아마 한국의 이 시간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예비율이 아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가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전원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게 얼마나 리스키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석탄 발전 가운데서도 오래전에 건설된 효율이 낮고 배출이 심한 설비부터 폐기하는 방식이 선택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식은 신규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피해가 비교적 적은 부분부터 자초시키는, 따라서 더 과도한 자초 비용을 유발하는 에러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환경 규제하고 시장 제도 등에서 정책 및 환경상의 변화로 좌초 자산의 손실 비용을 배상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독일은 탈석탄 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하고 있고요. 원전도 탈원전 정책으로 보상을 결정한 바 있고요. 캐나다도 알버타주의 연료전환 보상, 영국도 폐지 예정인 노후석탄 설비의 일종의 보조금으로 용량시장을 통한 대체 수익을 제공한 바가 있고요. 미국도 발전설비 좌초 손실에 대해서 가속 상각, 정권화 등 금융제도를 통해서 보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들 석탄 발전 설비가 더 멀리 나가서 60년대에 건설을 해서 오랫동안 리트로핏을 하면서 계속 연장을 해서 이미 거의 수명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했던 설비들을, 그런 노후 설비들을 좌초시키고 비교적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놀랍게도 지금 건설 중이거나 막 건설을 마친 최고 효율을 갖춘 신규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는 것에 있어서 외국의 이와 같은 자초자산의 배상과는 너무나 다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탄 발전소를 함부로 폐지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규 석탄 발전의 기술적 환경적 변화라는 주제로 윤원철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유 교수님.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2020년 기준으로 총 67기의 석탄 화력이 있고요. 그 중에 60기는 기존에 운영 중인 발전소고, 오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신규 발전소는 총 7기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삼척, 강릉, 그리고 남해의 고성, 그리고 서해 신서천 발전소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2020년 기준으로 그 준공 연도별로 그리고 발전 기술별로 효율과 대비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대로 준공 연도를 최근에 올수록 발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또 뒤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발전 기술별로도 아임기압, 초임기압, 그리고 초초임기압으로 갈수록 발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석탄화력 발전 기술의 설명 전에 간단히 석탄화력 발전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석탄화력이라는 것이 보일러에 화석연료, 즉 석탄을 연소를 시킨 다음에 물을 끓이고 이 전기로부터 터빈을 회전시켜서 이 회전력에서 결국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석탄화력 발전 기술을 보일러를 기준으로 연료 종류와 연소 방식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미분탄 보일러, 순환 유동청 보일러, 갈탄 보일러, 다운샤프트 보일러, 순산소 연소 보일러 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탄 화력 보일러는 이 미분탄 보일러 형태고요. 최근에 와서는 순환 유동청 보일러도 점차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표현은 미분탄 보일러와 순환 유동청 보일러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인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슈가 되는 신규 석탄 발전, 특히 차세대 초초 인계압 발전 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화력 기술은 인계압에서부터 초인계압, 그리고 최근에 초초인계압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6년부터 1000MW급 초초인계압 발전소가 신보령, 태안, 당진 발전소에 도입돼서 운영 중이고요.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아인계압 발전소는 10기, 그리고 초인계압은 38기, 초초인계압은 19기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초초인계압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 터빈에 유입되는 전기 압력과 온도를 기존 기술 대비해서 최대치로 올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전기 압력과 온도가 높을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연료 소비가 따라서 줄고 결국은 탄소 배출도 감소한다는 그런 원리죠. 예를 들어서 신규 석탄 발전소
초초인기압 설비 기준으로 1기가와트를 우선 가동할 경우에 온실가스는 노후 설탕 대비 연간 한 87만 톤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년에 연간 한 5톤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87만 톤은 거의 16만 대에 해당하는 먹는 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는 석탄 화력 기술별 특성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아래 아인계압부터 초인계압, 그리고 초초인계압, 그리고 최근에 활발히 기술 개발 중인 극초인계압까지 발전 효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연료 소비량이 줄고 CO2 배출량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는 노후 석탄 화력 대비해서 초초인계압 발전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정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는 대로 발전 효율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삭스, 낙스, 먼지 등에서도 적게는 67%, 많게는 94%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초인기압으로 가면서 석탄 화력 발전 기술이 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 화력은 기후변화의 어떤 주요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그리고 이를 생성하는 전구 물질인 낙스, 삭스,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CO2 같은 경우 우리 이미 알다시피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물질로 되어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은 호흡기 질환, 발암 물질, 또 삭스와 낙스는 식물 피해라든지 산성비 등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물질 중에 우리가 가장 우려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의 경우에 환경부와 서울시의 보고자료를 따르면 국내 주의보가 관련된 고농도 상황에서 중국 영향이 60% 80% 수준으로 매우 높고요. 국내 영향은 20% 40%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 보고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제조와 수송 분야가 약 96%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은 약 3% 내외 수준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보가 발령된 고농도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게 되면 실질적인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 비율은 1% 정도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삭스, 낙스 발생을 통한 2차 생성과 관련된 메커니즘 동안 사실은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기존 통계에 의하더라도 삭스, 낙스 배출량 역시 제조, 수송 분야가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석탄 화력 때문에 미세먼지가 난다는 것은 논리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질산염, 황산염 등의 물질이 중국에서 그대로 우리나라로 전해지기 때문에 2차 생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편서풍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편서풍이라는 것이 북반구와 남반구의 위도 30에서 60도 중위도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항상풍을 말하는데요. 다음 자료는 동해에 위치한 석탄 발전소, 최근 석탄 발전, 신규 석탄 발전소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북평 화력 같은 경우에 2001년도부터 2010년도 10년 동안 동해 기상대에서 관측한 매시간 바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풍량별 발생 민도가 남서계열, 즉 편서풍 바람이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사업지구 내에 지금 발전소가 위치한 바로 그 자리에서 1년 사시사철 평균을 낸 것이, 여기서도 남서계열 풍량이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릉 안위도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2013년 10년 기간 강릉 기상대에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남서계열 바람이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지구 내 강인나라의 경우도 남서계열 바람이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같은 경우도 2004년, 2013년 동해 기상대에 관측한 자료를 우리가 인용하더라도 남서계열 바람이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업지구 내 풍량 결과도 남서계열 바람이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신규 석탄 발전은 차별성을 가진 데 불구하고 정부 환경부는 2017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을 통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매우 강력한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배출 기준이 영흥 화력을 대상으로 할 때 이 영흥 화력은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영흥 화력의 경우는 수도권 대기 환경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죠.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 환경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거는 석탄 화력인데도 불구하고 LNG 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거의 유사한 수준의 배출량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석탄 화력을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석탄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어떤 원인 규명이 먼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정책 또한 의견 수렴 등을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점진적인 변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조기 폐쇄 퇴출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과잉 규제거나 중복 규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 석탄 발전은 2017년도 대기환경보존법 대비 20에서 40%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해서 노석탄 발전 대비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66%에서 85% 감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래 표는 강릉 에코파워를 기준으로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기준한 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변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탄 화력 관련 새로운 기술은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는 반응으로 계속 진화 중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한 4가지 정도로 기술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성능 개선을 통해서 배출을 저감시키고 또 발전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연료 소비를 줄이고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보시신 대로 순환 유동청 보일러 그리고 그 전기의 압력과 온도를 높여서 발전 효율을 높이고 연료 소비를 줄이면서 배출 저감하는 그런 기술들이 전차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또 아예 고체 상태의 석탄을 가스화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대기오염 물질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탄소 캡처 그리고 스토리지 저장하는 기술 CCS 기술을 통해서 아예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에 이걸 땅에 묻어버리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기술도 상용화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CS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연기 중에 연료 사용 후에 나오는 연기로부터 이산탄소를 포집하고 이걸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탄소 포집 CCS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둬야 될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저번 달에 2021년 6월 달에 호주 정부가 이 CCS를 탄소 배출 감축 수단으로 인정하고 관련 펀드에서 수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경우에 호주 정부는 주요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하나로 탄소 배출을 격리하거나 제거하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탄소 배출권을 할당해서 보상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주의 화석연료 사용과 그다음에 다량으로 탄소 배출하는 기업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국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국내 배출권 거래가 운영 중이죠. 여기에 외부 사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 사업이라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크레딧을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선택의 시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규 그리고 건설 중인 발전소와 대비해서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는 회계상 미상각 가치가 낮아서 결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좌초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발전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의 경우에 서해안에 이 노후 발전소들이 많이 위치함으로써 편서풍에 의해서 내력 피해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폐쇄 혹은 조기 퇴출을 논의하게 된다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부터 퇴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신규 석탄 발전소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노후 발전소에 대비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신규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퇴출 논리를 전제로 우리가 보상이나 지원 논리를 개발하기 이전에 과연 탈석탄 혹은 조기 폐쇄의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홍보와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와 시민단체의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탄소 포집 및 저장 설비와 같이 CCS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해야 될 잠재적 비용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저초 비용이 얼마가 나오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걸 분석한다고 특히 전기요금의 인상 시나리오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흔히들 석탄 발전소는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의 주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전원으로 인식되고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탈석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역적 편서풍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CCTV 개발 같은 상황을 좀 봐가면서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탄소 중립과 주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수급 계획상의 신규 석탄 발전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단국대학교 조홍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력수급계획상의 신규 석탄 발전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전력 시장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 이행하는 과정에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손영훈 교수님 발표하실 때 좀 나왔었는데요. 이 신규 석탄 발전, 특히 이제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투자한 이 신규 석탄 발전들은 5차,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상에 이미 기저발전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었고요. 현 정부 초기 공정률이 약 10% 미만 상황에서도 당시에 사업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이 되었고 인허가까지가 완료된 상황이죠. 그리고 8차 전력 수급 계획상에서도 여전히 존재했었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9차 전력 수급 계획상에서도 정상적으로 발전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조금 더 살펴보면 2020년부터 34년까지 발표하는 와중에 석탄 발전은 노후 발전소를 중심으로 서서히 퇴출되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들어와 있는 신규 발전소들은 이러한 폐지되는 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으로 들어오는 걸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신서천, 고성하이 1, 2호기, 강릉 안인 1기 등 신규 4기를 준공하기로 하였고 2023년부터 30년 사이에서는 이 노후 석탄 발전을 폐지하면서 LNG 연료 전원과 동시에 강릉 안인 2호기, 삼척 화력 1, 2호기 신규 3기를 준공하기로 확정했었습니다. 그리고 31년부터 34년까지는 이 노후 발전소들을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면서 LNG로 연료 전환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그러니까 24년부터 34년까지는 노후 석탄 발전 30기를 폐지하고 LNG 24기가 신규 건설되는 것으로 발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규 석탄 화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9차 전력 수급 계획상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아주 계획대로 준공하는 것이 계획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이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규로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계획들이 9차 전력 수급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국에서 지금 제가 이 따온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처럼 전국의 LNG 발전소 건설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구의 LNG 발전소가 완전히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상에 있었던 SK 하이닉스의 청주 LNG, 발전 공기업의 하동, 삼천포, 음성, 대전 LNG 발전소는 착공이 난항을 겪고 있거나 거의 무산될 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 계획상에 대체돼야 될 LNG 발전소들이 적게 착공하는 게 어려운 실정에 많이 빠져 있고요. 이제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신규 대형 원전을 어느 사이트에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주민 수용성 문제로 어려운 문제인과 동시에 사용 후 핵처리 시설도 포화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력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대형 원전들은 이런 출력을 재생에너지 출력 증가 시에 감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양광 풍력, 해상 풍력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가면 건설이 거의 2050년도에 약 25배 정도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주민의 수용성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뭐 산림, 어업권과 충돌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이 추계되는 것이 사실 최근까지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고 잠재량이 있다고 하는 공간들도 사실은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동률을 보시면 평균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지어놓고 하루 중에 약 15%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풍력의 가동률은 제주 탐라의 경우에 약 최고 3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풍력 가동률이 약 30%이고 해상 풍력은 약 평균적으로 16.5%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지어놓고도 전력 생산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간헐성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ESS를 대량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낮에 수요가 많고 밤에 수요가 이제 밤에 전력 생산이 안 되는 더 커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로 건설 중인 발전소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원자력 발전소 4개, LNG 하나, 석탄 발전소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7기, 집단 에너지 설비 3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앞으로 향후에 건설되는 시점을 준공 시점을 한번 쭉 그려보면 2024년도에 약 15기가 정도가 누적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중에 석탄이 7.1기가이고 나머지는 LNG이거나 원전이거나 다른 집단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대규모 신규 발전소는 이런 순서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석탄은 이미 거의 완공 수준에 들어가 있거나 이미 가동 중입니다. 나머지 건설하는 것들은 사실 제때에 완공될 거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급 안정성이 앞으로 계획대로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최근에 들어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올 여름만 해도 2018년도 폭염에 준하는 정도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111년 만에 폭염이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거보다 높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나라 예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운전 중인 이 석탄 화력 고성하이 2호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전인 신한울 1호기도 조건부로 운영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 계획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완공되거나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골리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의 공급 증가가 불확실성을 여러 가지로 미치게 됩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능한가? 주민들은 가능하다고 하여도 수용할 것인가? 개통은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는 IEA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약 2.5배, 2050년에 그리고 탄소 중립안에는 약 2.3배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생에너지 약 60%까지 증가시키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500기가와트까지 증설해야 되고 거기에 이 변동성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SS 1000기가와트 정도를 또 달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비용인과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CC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S가 있어야만 사실 현재의 이 CO2 발생 산업들에 대한 보장을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0억 톤 정도를 묻겠다는 계획 그리고 그린 수소 이게 미래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불투명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력 개통상으로 그러니까 개통상으로 이런 개통 연계나 보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받아줄 가능성도 없습니다. 현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가 최대 부하 시 50%까지 돌아가는데 이 경우 커테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 공급의 안정성 문제와 더불어 비용 인상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NDC는 이제 2030년 우리가 목표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넷제로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목표입니다. NDC와 넷제로가 지금 이제 언론상에 약간 노출된 바에 의하면 NDC는 전력 수요 1.3배, 2017년 대비 약 40% 감축한 정도를 준비 중인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안보다 지난해 말에 저희가 NDC 제출안보다 1.7배 상향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는 9배가량 증가해야 됩니다. 탄소 중립은 2050년 약간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력 수요 2.3배, 재생에너지 61%, 지금보다 25배 정도 증가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프로 밑에 그려놨지만 재생에너지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확보되어야만 이런 탄소 중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생에너지를 대량 확보하기 위해서 감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석탄, 원전, LNG 모두가 감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석탄이 이렇게 됐을 때 전체 배출량이 대폭 감소될 것이고 탄소에 대한 배출량이 감소된과 동시에 무상 할당량이 감소하면 배출권 가격이 인상될 겁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석탄 발전 상한제, 가격 규제, 배출권 인상, 세금 인상 등으로 석탄 발전 제약을 퇴출시키거나 할 경우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 좌초되던 자산에 대해서 전부 배상하는 소송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요금 인상으로 귀결된다면 상당한 요금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자들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재전환 배치한다고 하여도 석탄이 고용하는 고용량만큼 다른 발전원에서는 고용할 수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용성 한계로 신규 진입은 어렵고요. 핵처리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감소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간발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LNG 발전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LNG 발전도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LNG를 전량 수입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LNG 가격의 변동성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2020년에 전 세계에서 LNG 프로젝트가 허가된 거는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공급 충격이 와서 비용 인상이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NG 발전소가 재생에너지를 보조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LNG 복합화력은 약 5시간 정도의 기동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스 터빈으로 단독 발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복합 발전을 다 지어놓고 가스 터빈으로만 돌려라라는 것은 LNG 발전소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비용 인상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변동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결국 국민들이 전기 요금으로 보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 그다음에 신한울 1호기 가동 지연으로 이런 원전과 관련된 비용만 1조 4천억 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이를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렴한 전기요금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전과 이 석탄 발전의 낮은 원가 때문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빨간 선으로 된 게 전력의 S&P 가격이고 그 밑에 이게 이제 LNG 가격이고 그 밑에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저희가 S&P 가격입니다. 그만큼 낮은, 그러니까 S&P는 LNG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원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석탄 발전은 그러면 경제성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팩트는 오른쪽에 제가 밑에 그래프에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것처럼
탄소 가격을 얼마라고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석탄 발전의 원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불, 톤당 30불을 하면 약 71원 정도가 되고요. 메가와트당 71달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로 톤이라고 하면 약 4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다른 발전원은 이 탄소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돼 있지만 석탄만 탄소 가격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경제성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하였을 때 과연 재생에너지원이 경제적이냐?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LCOE 균등화 발전 비용을 계산해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에서 발표한 것 또한 물론 다른 모든 기구들이 발표한 것이 이와 준용되는데 사회적 관점 그러니까 탄소 비용을 깎아주었을 때 약 한 3메가와트짜리가 111원 정도 되고요. 이거를 깎아주지 않고 기업의 입장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약 136원 정도가 됩니다. 해상풍력은 지금 현재 131원이나 166원이고 2030년이 되어도 해상풍력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육상 태양광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지만 이러한 LCOE 계산하는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런 LCOE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저장 장치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전력망 그리드를 연결하고 간헐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개통을 유지 보강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이런 비용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태양광 폐기물 비용, 그다음에 풍력 발전소의 터빈이나 블레이드를 처리하는 폐기물 비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까만 사막처럼 태양광 패널을 만약에 폐 패널들이 사막에 깔려 있는 걸 보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며 미래 세대에서 부담지어야 될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나 세일이나 풍력 터빈 모두 수입품이고 수입 대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물품들입니다. 입지 선정을 위해서 각종 사회적 비용과 인허가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원거리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바다가 깊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건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는 REC 보조금 등 국민 전체가 정기요금으로 보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LCOE만 가지고 고정비와 변동비만 가지고 LCOE를 계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선진국에서는 시스템 LCOE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시장에 개통 비용을 추가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용이 5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에 대한 문제까지를 다 고려해보면 과연 우리가 이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비용 문제를 과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탄소 중립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 제조업들이 큰 타격을 보게 됩니다. 현재 전력은 16% 정도가 가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84%는 산업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이 전력 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부분들이 한국 GDP의 29.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제조업들은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 수소환원 제철 비용이 약 70조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이게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석유화학이나 정유도 CCS 없이는 경제성 확보가 현재 불가능하고요. 시멘트는 대체 상품이 사실 없는 부분이고요. 도시가스도 전부 전기화해야 되는데 연료전지 사업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앞으로 이 사업에 굉장히 존폐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관련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탄소 중립을 가는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과정에 저희가 소비를 줄이고 적게 배출하는 과정에 대한 자본 축적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모든 논의에 있는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정책 결정 거버넌스, 정책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1990년이 사실은 탄소 배출 최고점이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약 60년에 걸쳐서 지금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권당이 3번 바뀌고 30년 이상에 걸쳐서 석탄 화력 발전 또는 탈원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석탄 발전의 최종 종료 시점도 독일이 2038년입니다. 점진적으로 노후 석탄 폐쇄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석탄 보전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진행 과정에 피해보는 산업과 고용에 대한 적극적 지원, 특히 400억 유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과 정부의 의사결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IMF에서 이러한 사회 갈등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 탄소 중립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코스트, 그리고 타이밍, 그다음에 시간적인 선택과 불평등도가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얼마나 잘 줄이는 거가 탄소 중립에 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 중립을 가는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비용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걷던, 국채를 가던, 기금으로 하던, 전기요금을 인상하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탄소 중립을 가는 과정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될 뿐입니다. 공정한 전환, 그러니까 석탄, 정유, 석유화학, 도시가스, 원자력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조치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 전력의 수급 안정성과 비용 인상에 대한 부분을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를 갑갑하게 해주는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예산 제약도 있고 기술 제약도 있고 사회 수용성 제약이라는 여러 가지 제약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 제약 안에서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탄소 중립은 기술 개발이,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R&D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본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조홍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런 R&D 투자를 위해서라도 경제 성장을 통한 자본 축적도 또한 우리가 하나의 적응 과제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그런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시작한 지 딱 1시간이 되었는데요. 보통들 뭐 집중도가 1시간 이상 유지되기 좀 어렵다고들 하죠. 그래서 한 5분만 브레이크 시간 가지시고요. 3시 5분에 서울 시간입니다. 서울 시간 3시 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뵙겠습니다. 네,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줌으로 연결되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 다 연결이 원활한지 모르겠습니다. 원활할 것으로 가정하고 세미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첫 번째는 조성봉 숭실대 교수님이 해주시겠는데요. 조 교수님 지금 계신가요? 예,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조 교수님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예, 신규 석탄 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먼저 좌초 비용 컨셉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손양훈 교수께서는 좌초 자산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좌초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력수급,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전의 발전자회사 석탄 같은 겁니다. 퇴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산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이미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 좌초 자산의 개념, 또 좌초 비용의 개념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가 좌초 비용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초 비용은요, 원래 90년대에 미국에서 진행된 전력산업 경쟁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전력산업에 이제 경쟁이 도입되면서 전통적 규제에서 경쟁적 사업으로 이제 이전되면서
그 이전 과정에서 피규제 기업이 회수할 수 없게 된 비용을 우리는 좌초 비용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좌초 비용의 개념이 경쟁 도입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에 다 적용될 수 있게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준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국에서 좌초 비용은 기술 또는 외적 경제 환경의 변화가 아닌 정책적 변화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비용이 신규 진입자의 비용을 초과할 때 나타나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좌초 비용에 대해서는 90년대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력산업문과 같은 규제 산업의 특징상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규제 이론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윌리엄 보멀, 폴 조스코우, 알프레드 칸 같은 사람들도 좌초 비용은 정당하게 보상해야 된다 주장하게 되었고요. 이런 논의를 보고 있던 미국의 이제 그 연방 규제 당국인 연방 에너지위원회 FERC도 그 5도 888을 공표해서 합법적이고 신중하며 입증 가능한, 그러니까 legitimate, prudent and verifiable 이런 방식으로 투입된 좌초 비용의 회수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했죠. 이와 같은 정신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즉 사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용할 때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된다, 이런 그 헌법적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 발전의 경우에 좌초 비용 개념이 적용되는가? 당연히 적용되죠. 왜냐하면은 5,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진입을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에 탈석탄 정책으로 나타난 그 설비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좌초 비용 개념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에너지 설비에서 좌초 자산의 가능성이 큰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설비는요, 이 에너지 산업은 무슨 뭐 반도체 산업, 또 무슨 정유 산업, 뭐 IT 산업, 뭐 섬유 산업 이런 거하고 다르죠. 에너지 설비는 대부분이 이제 자연 독점 규제의 대상입니다. 워낙 멀티하고 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규제의 대상이 되고 또 보편적 서비스를 이제 정부가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른바 자연 독점의 대상인데 이게 만약에 정부의 규제와 정책 변동에서 그 수익성이 변화하게 되면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본래 이런 그 에너지 설비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네트워크의 특성상 에너지 설비는 이른바 그 이제 자산의 특수성 문제 또는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홀더 프로블럼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망이 물려 있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이 커요. 그런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사자 간 장기 계약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이 장기 계약도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직적으로 통합된다든지 이런 논의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LNG 도입의 경우에도 테이크어페이가 계약이 일어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그 액화 설비의 그 투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수요처와 이런 장기 계약을 맺지 않고서는 이런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한 문제를 이 조스코, MIT 대학의 조스코도 석탄 발전소하고 인근 탄광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투자 보수율 규제를 통해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이 규제를 통해서 네트워크 산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력산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수익성 보장 장치로서 이 규제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입 제한을 하지만 이미 들어온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수익성을 보장하는 장치죠. 그래서 비용 평가를 통해서 수익성을 조정하고 한전 발전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정 기술을 통해서 수익성을 조정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공기업의 경우에는 자초자산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 발전 설비는 사회자산이 아니니까 자초자산이 아니다. 이런 논의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한전발전자회사, 한수원을 비롯해서 원전 또 이 5개 발전 회사의 발전 설비도 어떻게 보면 한전이 그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주주의 재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한전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셈입니다. 또한 공기업,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이 주주가 소유한 발전 설비를 우리가 아까 손양훈 교수가 말씀하신 그 IOU, Investor Owned Utilities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투자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 자회사 석탄 설비를 제대로 만약에 보상하지 못하면은 한전 주주가 소송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외국인 주주 또 한전이 미국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거래소 SEC가 문제를 감독위원회 SEC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지금 입법을 벌이고 있는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제목입니다. 좌초 비용은요, 정당하게 정부가 또는 당사자들이 보상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지원이나 보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완전히 국유재산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죠. 전력 소비자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력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돈을 납세자, 국민이 내야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른바 레이트 페이어가 낼 돈을 텍스 페이어가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라도 좌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머라고 조스코하고 칸이 얘기했듯이 이 비규제 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 리스크를 다 감당하지만 규제 산업의 경우에는 제한된 수입만 허용하고 승인한 비용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좌초 비용을 공익사업 투자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또한 좌초 비용 회수가 그 자체가 어려워지면은 공익사업에 대한 자본 형성 비용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비자 이해를 잠식하게 됩니다. 신뢰성 있는 정부는 시장경제 성공 요인입니다. 좌초 비용 보상하지 않게 되면은 규제 산업에서 미래 투자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과연 그 사람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좌초 비용에 대한 보상은 허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논의 중에 나왔던 석탄 발전 상한제, 지금 전력거래소하고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본질은 뭐냐면요, 사실은 2008년까지 운영했던 이른바 기저발전 시장 BLMP 시즌2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1년에 전력시장 개설할 때 S&P가 너무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이원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S&P를 결정하게 되는 주 연료인 천연가스, 즉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가정용 도시가스에 대한 교차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이고요. 이거를 이제 정부가 2008년부터 정산 조정 개수, 즉 한전 그룹사 간 수익 조정 장치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였는데, 이게 이제 민간에서 석탄 발전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걸로는 이제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고육지책을 짜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도 시장이라든지 네덜란드 옥션 같은 내린 그 옥션 방식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한전의 구입전력 요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석탄 발전 총량을 제한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그 도매 가격 상승 요인, 즉 공급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가격 상승 요인을 억지로 정부가 막으려고 해서는 또 다른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조홍종 교수께서는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요금 인상 요인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전력시장에 대해서도 순리대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에너지 산업인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자초 비용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란 명칭이 사실 보상에 대한 당위성을 반영한다면 에너지 전환 보상법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재미있는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우리 언론계에서 모셨습니다. 이상복 이튜뉴스 기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뉴스 이상복입니다. 토론이 풍성해지려면 다양한 그 시각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기에 오늘 제 역할이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 6차 전력 수급 계획을 통해서 추진된 민자 석탄 발전 사업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민간의 얄팍함과 탐욕을 아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사업이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좀 돌아가 보면요. 2011년에 에너지 분야의 거대한 사건이 크게 두 건이 났습니다. 첫째가 이후 후쿠시마에서 3월에 원전 사고가 나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9월 15일 날 초유의 순환정전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통의 결과로 이제 6차 전력 수급 계획이 잉태된 건데 아마 이때부터 이제 민자석탄이 서자가 될 운명은 이때 정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9.15 순환정전의 원인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정치가 정권이 전기료를 그대로 묶어두다 보니까 전기화가 상당히 크게 유발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이 어땠냐면 석탄화력 12기를 반영하는 좀 하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력 수급난이 긴박했어도 원인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더욱이 당시만 해도 기후변화 협약이 앞으로 상당히 거세질 거다.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온실가스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었지만 무시됐거든요.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수요하고 연동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최소 LNG 같은 저탄소 전원을 어떻게 대거 확충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구상이 좀 서 있어야 된다고 맞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서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이제 송전선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조건부 설비였던 동부화슬라하고 영흥 7, 8호기가 이제 4기가 날아갔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8차 전력 수급 계획 때 당진 에코 파워 이게 LNG 전환되고 일부 노후 석탄화력을 이제 조기 폐쇄하는 그런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자 발전소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발전 공기업들이 향유해온 그런 기저 발전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이걸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에서 정부도 우왕좌왕 오락가락 시장 제도를 그냥 바꾸면서 혼선을 부추깁니다. 처음에는 정부 승인 차익 계획제 하겠다, 일명 베스트 컨트랙트 하겠다 그랬다가 한 2년 시간 끌다가 또 갑자기 2016년에 돌연 철회합니다. 그 계획을. 그리고 GS 통해전력 결국은 급주한 정산 조정 개수로 적용하게 되죠. 이제는 표준 투자비 만들겠다고 하다가 협의하다 놓자고 하고 얘기도 없고 또 갑자기 석탄 총량제 하겠다고 계속 시장 제도를 틀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각장 M&A 그런 거에서 사들이긴 해도 절대 에너지 사업 투자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정책 일관성들 전혀 없지요. 그렇다고 과연 그러면 민간은 책임이 없냐? 정말 아무런 선택의 기회나 퇴로를 열어주지 않았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시장 조류가 사실은 지금 온실가스 감축하고 그린 금융하고 연계하는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국내 민간 기업들은 그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혹은 그런 경고들 이런 것들을 계속 무시한 거 아닌지 그런 책임에서 민자가 과연 자유로울까
그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수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금융 사업이면 아무리 민간이라도 세계 그린 금융 조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여파가 국내 석탄 프로젝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대한 최소한의 깊은 고찰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사실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이 급작하게 막 변하는 시점이었거든요.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LNG 시장 자체가 막 가격이 요동치면서 전례 없는 변화가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8차 수급 계획에서 당진 에코를 석탄화력에서 LNG로 전환을 하는데요. 그게 강압이었던 자체 판단이었던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민자 사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전력 공급하고 관련해서 에너지원에 대해서 CO2 배출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기본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발전량 계획도 없었고요. 언거 주춤하면서 계속해서 정권 초반에 LNG 연료 전환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명확하고 확고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환을 유도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까? 이렇게 자초 비용이 커지는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앞서 발제에서도 뭐 여러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석탄 발전소 최소한 가동되려면 최소 CCS 시스템 같은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들 투자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나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 지어서 좀 말씀드리면 정부가 계획으로 관치로 하는 에너지 전환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량 규제라든지 인위적인 에너지 믹스 조정, 당장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이번 민자 석탄 사례처럼 차차기 정보로 계속해서 영향 주고 환경 변화가 나중에 있어도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어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결국 유일한 해법은 시장 기능을 10분 활용해서 가격 정상화하고 가격 연동시키고, 그런 걸 자꾸 외면하면서 뭐 탄소 중립이니 뭐 그린 뉴딜이냐 앞으로 외쳐봐야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이 상당히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하나는 민자 석탄사들에 대한 좀 바람이랄까요? 이런 건데요. 아무리 수급 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됐더라도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 석탄 발전 보조하는 전력 시장 제도를 앞으로 계속 존속시키는 게 합당한지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가스발전소도 자초자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영역으로 간 선진국에서는 가스발전소 대신 태양광하고 ESS 연계해서 대체하는 지경입니다. 석탄화력의 지속 가능성을 좀 잘 생각해서 테러 전략을 지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간 발전소라고 뭐 억울한 측면이 없겠습니까? 저도 앞서 우스갯소리로 서자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급 계획에 반영됐으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전부 보상해야 된다. 이런 접근도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4억 건은 줬지만 그 이후에 프로젝트의 자체 경쟁력이라든지 프로젝트 본질에 대한 을 위해서 민자사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건설 투자비 혹시 모두 보상된다고 하니까 안이하게 접근해서 EPC 코스트를 과도하게 부풀린 거 아닌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누군가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4억 건 받은 경우에 민자사들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사비 감축이라든지 탄소 배출 처리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노력한다는 그 증명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뭐 석탄뿐만 아니라 LNG 발전도 일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힘들다고 뭐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다만 이제 가격을 정상적으로 좀 보상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부과 논의가 어제 뭐 법안으로 실제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얘기할 때라고 보거든요. 이대로 석탄을 정말 가져가야 되는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 유지 위해서 그게 맞는 건지, 과거처럼 앞으로도 정부한테, 무능한 정부한테 미래 계획까지 이렇게 다 맡기면서 실책 계속하도록 냅둬야 될지, 그 비용을 국민들한테 결국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논의하고 있는 이슈가 태동된 원인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격 규제로 인한 수요 왜곡을 공급 확대로 막으려는 방안으로 이 민간 석탄 발전소가 시작되었다는 지적을 지적해 주셨고, 또 그동안 있었던 정부의 정책, 오락가락했던 정부의 일관성이 없음을 비판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도 세계적 추세인 그린금융 조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뭔가 시장 기능을 활용한 그런 에너지 전환을 추구할 때다라는 그런 지적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박진표 변호사님이 해주시겠는데요. 이 박진표 변호사님 토론이 끝나면은 먼저 발표하신 세 분들한테 이 토론자들이 지적해 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각자가 좀 다시 코멘트할 부분이 있으면은 할 기회를 드릴 테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표 변호사님. 예, 방금 소개받은 태평양의 박진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어떤 석탄 발전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적법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고요. 지금 여기 두 가지 법안이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석탄 발전 화력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그와 관련해 가지고 퇴출시키는 법안이 하나 있고요. 또 발전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제 상정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양이온영 의원이 발의한 이제 에너지 전환 법안이고, 두 번째가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그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서 전력거래소가 시장 규칙 같은 걸 개정해서 석탄 발전 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이제 선도시장 같은 걸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이온영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작년 10월에 발의가 됐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6조를 보시면 발전사업화와 변경이 있습니다.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발전사업자가 이제 산업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발전사업의 변경,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발적으로 처리한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록 하는 규정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조가 좀 중요한데요. 일단 의안 10조가 그대로 이제 규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산업부 장관이 강제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에너지 전환 지원 부담금, 에너지 전환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 법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발전 사업자들이 부담금을 내서 에너지 전환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양하게 이 부분에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일단 강제 퇴출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요. 그 적법성을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에너지 전환 지원 법안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전반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퇴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이제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안 준다는 거, 이 부분은 이 법은 이게 온실가스 배출, 이런 어떤 탄소 중립, 이런 어떤 공공복리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적 이유가 좀 설득력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이거나 이제 건설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퇴출하는 부분은 현재 그 사업자의 재산권과 지배 수행의 자유를 이제 일종의 형용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따른 위헌 심사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발전소는 퇴출시키면서 또 다른 석탄 화력 발전소는 계속 가동하는 경우에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보상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보상 반대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온실가스가 환경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오염 원인적 책임 원칙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보상은 만약에 퇴출하는 경우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일반적인 환경 오염 행위로 보는 건 동질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철소, 공장, 자동차 등 다양한 배출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탄소는 생활 과정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 오염 행위다, 그 자체로 이제 동질시해서 이제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특히 뭐 이런 것들 낸 것들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적용한 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특정 재산을 이제 특정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공공 필요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에서 헌법상 원칙에 따르면 보상이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자초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게 원래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ISD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국제법에 따른 어떤 투자에 따른 중재 조약, 중재 같은 규정에 따른 중재 판결 판정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fair market value 이런 공정시장 가치로 보상하도록 하는 조약이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공정시장 가치를 좀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가치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속 기업인 경우에는 현금 흐름 할인법,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DCF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계속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북 밸류, 뭐 리플레이스먼트 밸류, 청산 가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도록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국유화를 완전 국유화 시킨다, 이제 완전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방법이 적정한데 그 재산권을 뺏지는 않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적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좀 제시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법적으로는 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전환 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퇴출한 경우에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보상을 어떻게 방법론을 할 건지 더 논의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석탄 발전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지양섭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발전량을 좀 제한을 두겠다,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전기 요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산업계획 효율 해소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입법 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조를 보면 이제 지원 시책, 손실 보상이란 표현하에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아니고요. 자, 이제 개관 이제 지금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전력거래소에서 논의 중인 석탄 발전 상한제 이제 개관인데 일단 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어떤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라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량 상한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상한 계획에 따라서 물량을 할당을 하고요. 근데 기본 물량과 뭐 이제 경쟁 물량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탄 화력 발전소만의 선도 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 시장에서 결정된 물량만 이제 그 현물 시장에서 하루전 시장에서 이제 교정 제휴를 발령하고 나머지는 현물 시장에 들어올 수 없고 비상자원으로 활용한 걸로 이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의 중인 선도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동적 내림 경매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경매 개시 가격은 뭐 S&P, 뭐 LNG 연료비 최소값 등등을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석탄 발전기 간의 가격 경쟁 구조가 이제 과잉 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반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뭐 아직까지 설계 중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현재 논의된 게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그 입찰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근데 그게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고효율 발전기하고 저효율 발전기, 노후 발전기하고 측면에서 노후 발전기는 사실 고정비 회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효율 발전기는 그 신규 발전기들은 고정비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고정비까지 입찰을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저효율 발전기는 고정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변동비 수준에서 입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 발전기, 저효율 노후 발전기가 살아남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온실가스 감축이란 목적에 맞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은 뭐 온실가스 감축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법의 적정성, 그 감축하는 방법의 적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게 뭐 뒤에도 조금 뭐 관련됩니다만 이제 가격급 이게 농적 내림 경매 방식이고 경매 가시 가격이 이제 상한이기 때문에 가격 급등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프라이스 스파이크를 가지고 에너지 시장에서 생기는 그런 프라이스 스파이크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동비 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변동비 차익에서 이제 고정비 해소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충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초자비 회수를 위한 요금, 뭐 용량 요금이든 무슨 명목이든 간에 그게 지급이 안 된다면 고정비 회수를 뭐 특히 이제 고효율 신규 발전기 같은 경우에 고정비 회수가 어려울 거로 보이고 대규모 손실, 뭐 나중에 도산 가능성까지 문제될 거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피해 최소성과 이제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헌법상 비례 원칙 위반 문제가 초래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동적 내림 경매 방식과 경매 개시 가격이 가격 결정이 평등 원칙, 아까 이제 비례 원칙도 말씀드렸는데 평등 원칙에 위반하는지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게 가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반면에 LNG 발전기는 S&P하고 이제 연료비 차익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사하고 LNG 화력 발전사를 차별하는 부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문제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베스트 인 컨트랙을 지금 논의 중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 만약에 베스트 인 컨트랙을 한쪽은 똑같은 기저 정원인데 원자력은 베스팅을 적용하고 이쪽은 석탄 화력 발전기를 적용하고, 이 부분도 역시 평등 원칙 위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요. 일단 이제 그 선도시장 구조 설계뿐만 아니고 과연 이제 전기사업법 개정안 자체가 이제 어떠냐, 그 관점에서 볼 건데요.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이제 그 현행상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 선도시장 개설 운영이 가능하냐는 부분이 문제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선도시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뭐 지금 해석을 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장섭 의원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도시장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명문상으로 석탄 화력 발전사를 위한 시장을 개선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개정안이 석탄 화력 발전 사업자에 대해서 보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나가서 선도 시장이 이제 전력 수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그게 전력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 시장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기 사업 전력 시장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 전력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또 현물시장에서 이제 고정제약 입찰을 그 선도시장 경매 낙찰량에 한해서 이제 현물시장이 고정제약 입찰하고 나머지 유찰 발전기에 대해서는 현물시장에서 전력 거래 입찰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부분도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법률 위반, 헌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도시장 가격 결정 방식이 이제 전기사업법에 위반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전기사업법상으로는 전력 거래 가격은 현재는 시간대별, 향후로는 그 이장섭 위원에 따르면 시간대별이 지워지는데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전기의 실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 봐야 되죠. 이제 그 현물 시장을 의미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 전 시장이고요. 근데 선도시장은 사실은 사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실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게 아니고 그냥 물량을 할당을 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배출 목적이든 뭐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실제 전력의 수요와 공급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일종의 파생상품 비슷한 겁니다. 그다음 실제 그 이행기도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기에서 선도시장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 전력 수요 공급에 따른 전력 가격을 결정하도록 전기사업법 규정의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권 보상 원칙 관점에서 볼 때, 헌법 규정에 따르면 이제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에, 재산권의 어떤 사용 같은 걸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장섭 의원도 지원안에 대한 규정만 있고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또 보상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가치평가 방법에 따라 할 거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헌법 문제가 안 생길 거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출 법안하고 상한제 두 건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런 법안들이 그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비례의 원칙, 그다음에 과잉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셨고, 선도시장 개설과 가격 결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근거법인 전기사업법에 근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좀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발전량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그 다양한 법적에서 또 경제학에서 또 이런 언론계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해주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발표자 순서대로 한번 이 토론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먼저 손양훈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 다 좀 동의하는 말씀이어서 특별히 제가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제일 큰 주제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소송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 이미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하여 이걸 해결할 때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극도로 키워서 그걸 지불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아주 큰 피해가 되겠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아주 심각하게 장애가 될 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양비론을 얘기하고는 합니다. 정부도 잘못했지만 그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혹은 그것을 굉장히 확대되는 어떤 구조의 비용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한 사업자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그건 일부는 맞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력 시장이 전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클리어하게 어떤 제도를 통하여 거래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된 것이죠. 말하자면 정산조정계수라는 걸 도입해서 하겠다고는 정했지만 정산조정계수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놓고 진행한 것이죠. 그걸 이렇게 보면은 참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제도가 너무나 후진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뛰어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자 중에 상당 부분은 원래 태초에 이 사업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고 매우 큰 돈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이 사업에 들었던 사업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때까지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청산하는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경쟁 시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 어떤 사업자에게 네가 이게 앞으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어떤 이 전 세계적인 조류를 생각하면 이거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왜 하지 못했느냐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경쟁 시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뭐 실제로 그 사업을 예상하고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가 투자 의사 결정 자체가 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곳이 해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만 팔아야 되고 그것도 단일 구매자에게 팔아야 되는 것은 뭐 지난 20여 년간 변함없는 사실이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제도권에 진입해 있는 모든 기존의 사업들이 대부분 다가 결국 조정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말하자면 좀 뭐랄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이런 어떤 정부가 했던 제도의 불명확성 때문에 생긴 사업들의 규모는 비교적 그래도 핸들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그것을 완전히 넘어선 상태가 되어버렸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거기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어떤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계약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조정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표준 투자비를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서 원래 어떤 설정됐던 데를 지킨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소송을 가게 될 것이고 유례없는 큰 사건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홍정 교수님 혹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원전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지불하게 되는 과정도 있었고, 이 석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LNG 또는 재생에너지까지도 모두 파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개통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를 지어놓고 돌리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적 의사결정들에 대한 변경력으로 생긴 다양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민들이 지불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혹시 지금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무슨 코멘트 있으시면은 한 시간이 한 5, 6분 남았는데요. 한두 개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오디언스 분들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하실 분은 바로 마이크를 사용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죠. 네, 특별한 뭐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뭐 오늘 참석하신 뭐 토론자분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하시고요. 우리 이 기자님. 예, 제가 조성범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한 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문제, 무슨 뭐 어떤 퓨얼 믹스를 가져가야 된다, 뭐 어느 뭐 발전원이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책을 할 때는 프로시저럴 저스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오늘 논의의 상당 부분은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프로시저를 밟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좌초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 밸런스 개념입니다.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개념, 즉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성장과 환경 문제 또는 경제와 환경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어느 한쪽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런스를 가지면서 환경 문제를 해야지 오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를 생각할 때, 아니 농구 경기에서 3점슛만 좋다고 3점슛 골만 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골밑슛하고 드라이빙하고 다 같이 해야 또 이게 다 어우러져야 이게 좋은 밸런스가 되는 거니까 이런 밸런스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퓨얼 믹스를 할 때도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하고 연결되려면은 가장 좋은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박진표 변호사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석탄 발전 상한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장섭 의원안을 조금 보고 조금 이게 모자란 게 많다, 법안 자체가. 이게 과연 이걸 가지고 선도 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건가, 이렇게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뭐 오줌 검토한 거는 사실은 좀 일부고 좀 더 디벨롭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논의를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법안을 만든다는 게 너무 조금 옛날에 베스팅 컨트랙트 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아니고, 이렇게 선도 시장에 원하는 바하고 맞춰서 좀 더 정교하게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선도 시장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과연 이제 가격을 제한하는 게 발전량 제한하고 그게 그 자체가 가격 제한은 아니거든요. 발전량을 제한하면 사실은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에서 석탄 발전소를 뭐 환경단체라든지 뭐 환경단체 출신 의원님들이 이제 일단 빨리 보상을 덜해서 빨리 죽이자고 생각하시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많이 주고 빨리 나가라, 많이 주고 많이 나가라고 함께 맞는 겁니다. 그거는 안 주고 안 나가겠다는 건 이건 약간 좀 정부 통제하고 명령인데,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좀 안 맞는, 자유주의 시스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빨리 쫓아내고 싶으면 아까 뭐 이상복 기자님도 말씀했지만 시장 원리에 따르고, 그거는 많이 주고 많이 먹고 S&P 엄청 많이 먹고 빨리 나가세요.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회수하게끔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법적으로 수용 가능한 어떤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오늘도 수요가 한 87기가와트까지 이 시간 전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급 안정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기저 전원들의 좀 안정적인 공급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연중 8,760시간 중에 우리가 90기가에 육박하게 올라가는 시간이 제가 계산해 보면 12시간이 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피크 쉐이빙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장 개방이 원활하게 유지돼서 신자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런 역할들을 제때 제값을 받고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이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미나를 대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 경제에서는 유용했지만 탄소 중립 경제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자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바 좌초 자산입니다. 좌초 자산은 일종의 강요된 손실입니다. 좌초 자산의 책임 소재는 좌초와의 원인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만 공익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이고 갑작스럽게 취한 정책의 변화가 원인이라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탄소 경제의 모든 자산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좌초될 수 있습니다. 화력 발전 설비, 주유소, 유조선, 도시가스 배관망, 내연기관, 제철소, 고로 등과 같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일자리, 기술 등과 같은 무형 자산도 좌초의 대상입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좌초되는 각종 자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피해라면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이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